이번 시간에는 카프카를 스프링과 함께 이제 리액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이병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어쩌고저쩌고 스프링 카프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저는 카프카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스프링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정확하고 우아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HN에서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NHN의 전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고요. 이번 올해 중반부터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토스트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이아스에 올라가는 각종 VM 인스턴스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사실 특정 무슨 기술에 국한되기보다는 보다 아름다운 프로그램이라는 되게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고치기 쉽고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함 없이 잘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당연히 코딩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돌아가서도 취미로 코딩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평범한 개발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GitHub 주소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저기 안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고요. 단지 제가 저 주소를 적어놓은 게 후반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한 그 예제 샘플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후에 제가 그 레파지토리 주소까지 이제 통째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고요. 서론에서는 이 시간에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언급을 할 것인지 같은 주제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본론에서는 저희 팀, 저희 파트에 주어진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내용 적당히 정리를 하고 더 드릴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카프카와 스프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카프카를 모르고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보다 경험을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카프카가 아직까지 생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아마도 현 시점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개발자들에게 인기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종류를 우리가 흔히 이제 메시징 큐 서비스라고 말을 붙였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죠. MSI가 대중화되고 메시지 드리븐 아키텍처로 넘어가면서 이 스트리밍 플랫폼은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전통적인 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스토리지, 로깅, 버퍼 등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사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스프링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스프링에서 카프카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스프링 카프카를 쓰면 되죠. 간단합니다. 스프링 카프카가 특히 스프링 부트와 합쳐지면서 설정 방법이 굉장히 간략해지고요. 그리고 별다른 코드 작성 없이도 우리는 어떤 특정 카프카의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긁고 와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게 톤이 확 바뀌어버리네요. 그냥 기존 마이크 계속 써야겠네요. 네, 지금 코드 샘플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단순히 여기 카프카 리스너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인 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웹 MVC에서 리퀘스트 매핑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매핑에서 URL에 대한 패턴을 정해주면은 그쪽 패턴으로 들어온 URL 요청에 대해서는 그 메소드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컨트롤러에서. 이 컨트롤러에서 하는 것과 이 카프카 리스너가 하는 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토픽에 대한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이 토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 레코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리슨 메소드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 안에서 해당 레코드를 지지고 복구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 함수를 끝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사용하기 간단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프링과 카프카를 쉽게 융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얘는 어쨌든 스레드를 점유한다는 점 때문에 한 시점에 스레드 하나에서는 하나의 레코드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약에 메소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큐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소모하는 시간보다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길어져서 병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병렬성을 주게 되죠. 파티션을 쪼개고 그리고 여기서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해서 파티션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시성을 준 것은 아니고 병렬성만 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환경 안에서도 마치 웹 MVC 내에서도 어싱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한 전략을 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되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밋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뭐 다른 메시지가 처리가 되기 전에 다른 메시지를 먼저 처리하면서 커밋 포인트가 꼬여버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우리가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카프카 클러스터가 이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듀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끌어다 가지고 와서 소모하는 컨슈머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구조죠. 그림을 약간 바꿔봤는데요. 어쨌든 똑같습니다. 가운데 스트림이라는 커다란 무언가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있고 한쪽에서는 소모하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시스템이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만들어주기만 하고 쓰진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의미는 없는데 데이터를 받고만 싶어 해요.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어떤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리액티브 시스템 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리액티브 X에서 얘기하는 옵저버블 그리고 프로젝트 리액터에서 얘기하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 어떤 대상을 어싱크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어싱크하게 다루는 것을 스트림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프카에 대해서 뭔가를 구독하고 사용하는 것을 사실 이 플럭스라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추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프카가 내부에서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을래. 나는 특정 토픽에 대해서 구독이라는 행위를 하면은 나는 그거를 플럭스로 받아서 한 건 한 건씩 비동기로 다 처리를 하겠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플럭스 크리에이트를 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다뤄내기 위해서 프로젝트 리액터에서는 하위 프로젝터로 리액터 카프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뭐 이름에서 뻔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카프카를 리액티브하게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2.0까지 나왔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이븐이나 그레이들에서 이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가 끝난 겁니다. 카프카, 리액터 카프카를 이용해서 프로듀서를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요. 샘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프카 샌더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서 create라는 팩토리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샌더에 해당하는 옵션, 주로 뭐 접속 정보가 되겠죠. 뭐 주기퍼나 아니면 부트스트랩 서버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토픽에다 넣을 것인가,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각종 옵션들을 여기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샌드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샌드에서 받아주는 거는 타입이 퍼블리셔입니다. 퍼블리셔라는 뜻은 모노도 받아들일 수 있고 플럭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한 건 한 건씩 하나씩 던져주는 모노가 들어와도 괜찮고요. 또는 하나의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플럭스를 여러 건을 동시에 던져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연속적이지 않은 시간이 불연속적인 아이템도 플럭스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서 우리는 이 큐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값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컨슘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카프카 리시버라는 클래스에서 create라는 팩토리 메소드에 마찬가지로 옵션 값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받아올 것인지, 무슨 토픽에서 받아올 것인지 등을 지정을 해주고, recei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레코드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플럭스를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그냥 카프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로직만 깔끔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스프링 카프카 2.3.0에서 이 리액터 카프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카프카 2.3.0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리액터 카프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디펜던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각자 프로젝트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액터 카프카와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름만 약간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는 리시버 카프카였는데 이번엔 리액티브 카프카 프로듀서 템플릿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패턴은 동일합니다. 샌더 옵션을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고요. 샌드에다가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토픽과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컨슈머도 마찬가지인데요. 컨슈머도 이번엔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객체를 뉴로 생성을 할 때 옵션을 전달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recei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해도 이 리시버 레코드를 플럭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 리액터 카프카를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제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은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서버들 있잖아요. 서버들에서 우리가 시스템 지표들을 추출을 합니다. 뭐 CPU나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같은 걸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특정 그 지표를 저장하는 DB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현황을 꺼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순히 쌓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그 지나가는 지표를 다 관찰을 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보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 조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위험한 상황들. 이를테면은 뭐 메모리가 95%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90% 이상 사용했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것을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벤트 DB에 그 내역을 저장을 한 다음 그 서버의 담당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찰해야 될 대상 서버가 적으면 사실 어떤 시스템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찰 대상 서버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다수가 될 것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관찰자는 이 수많은 서버들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관찰을 하고 지켜보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은 연락을 줘야 됩니다. 저희 NHN 같은 경우는 전체 서버 인프라가 전체 5자리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토스트 IaaS의 VM 인스턴스는 저희가 도입을 한 이후에 현재 살아있는 인스턴스가 대략 4자리 그리고 죽은 호스트까지 포함하면 5자리는 되고요. 저희가 대략 아직까지 저희 새로 개발했던 모니터링 시스템의 채택률이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차 확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6자리까지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1천여 대 이상의 서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벤트가 와장창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많은 양을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해당 이벤트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5초 전에는 괜찮았다가 5초 후에 다시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은 1분 동안에도 3-4번씩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서버의 관리자가 통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되죠. 2시간 전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2시간 후에 알려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미 장애가 터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각 이벤트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어떤 한쪽 고객사의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고객사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터 카프카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요구사항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디텍터는 그 정보를 먼저 메시지로 만듭니다. 메시지로 만들어서 이벤트라고 불리는 이름의 스트림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 프로세서라고 이름을 붙인 처리기에서는 그 메시지를 읽어드린 다음에 이벤트 정보를 DB에다가 기록합니다. DB에 기록하고 담당자에게 만약 통지가 필요하다, 뭐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선순위가 낮은 알람은 그냥 기록만 해도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메시지 발송 요청을 보내자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구사항 전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다수가 개발자이실 텐데, 개발자라면 이런 요구사항을 그냥 텍스트로만 봐도 아, 나라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식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각자의 솔루션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라면 이건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프카를 통해서 컨슘을 리액티브하게 플럭스로 받아들인 다음 걔를 컨슘 할 거예요. 컨슘을 하면서 가져왔던 레코드를 이벤트 객체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이벤트 객체를 DB에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 대해서 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 사용자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용자들에게 발송을 할 거예요. 그것이 뭐 SMS가 됐든 메일이 됐든 연락을 줘야겠죠. 그리고 연락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구현. 각자의 뭐 메소드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API 단순 호출이니까 별로 할 거 없겠죠. 자, 전 다 했어요. 이제 이거 하고 퇴근할 겁니다. 끝. 이걸로 이제 구현이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각종 여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메시지를 중복해야 된다입니다. 최초에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이 상황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스가 있고요. 디텍터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이 소스는 보통 이제 서버, 호스트가 되겠죠. 여기서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디텍터는 중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 스트림에다 집어넣는다 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디텍터를 하나만 놓진 않아요. 하나만 놓으면은 걔가 뻗어버리면은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중화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의 이제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디텍터 N과 N 플러스 1은 당연히 같은 디텍터겠죠. 그러면 로직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똑같은 인풋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같은 인풋을 받고 같은 로직에 의해서 같은 프로세스를 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웃풋도 같겠죠. 그 말은 같은 아웃풋 2개가 이 스트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 동일한 이벤트가 중복 감지되는 거는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오든 3개가 들어오든 100개가 들어오든 하나에 대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만 처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고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플럭스의 연산자 중 하나인 샘플 퍼스트라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샘플 퍼스트는 플럭스에서 들어온 각종 아이템들을 특정 기준 시간 동안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오도록 필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스팅트하고 비슷한데요. 디스팅트는 이제 시간의 제한 없이 그냥 하나만으로 이제 줄이는 것임에 비해 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내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만 취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 거는 서버 A에서 들어온 이벤트고 두 번째 거는 서버 B에서 들어온 이벤트인데 A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B께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구분 지어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샘플 퍼스트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또 다른 플럭스의 연산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룹 바이는 생긴 모양새로 여러 플럭스로 갈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묶어주고요. 네모는 네모끼리 묶어서 새로운 플럭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같은 이벤트 종류끼리 묶어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만 취급하겠다라는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정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단 메소드 2개만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룹 바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샘플 퍼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요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그리고 다음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발송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그냥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발송해줘요 라고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 터질 수가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많은 양의 메시지 발송을 보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발송기 시스템이 부하를 맞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발송 대상자가 되는 사용자도 부하를 맞게 돼요. 내 핸드폰에 한 1분 안에 SMS가 한 1000건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져요.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특정 기준 시간 동안 발생했던 이벤트는 하나의 메시지 한 건으로 모아서 통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해도 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30초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건별로 하나씩 보내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그냥 보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인 거죠.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퍼스트와 비슷한 전략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의 버퍼라는 이 연산자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생긴 모양새는 비슷하죠. 특정 시간 동안은 똑같아요. 시간 동안 한다는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에 들어온 아이템들을 즉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그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리스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시점에서 리스트를 받아와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통째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시간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더 이상 우리 개발자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도 이 플럭스 그리고 리액터의 스케줄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버퍼와 함께 버퍼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특정 리스트의 최고 사이즈는 몇 개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제한을 같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코드를 몇 줄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로 같은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별로 묶어줘야 될 테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룹핑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룹핑 된 것들을 대상으로 버퍼를 걸어주면은 간략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참 해피하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양만큼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이제 감지기가 있고요. 감지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를 한 후에 이벤트 정보로 만들어줘서 생산을 해내고 이걸 이벤트 프로세서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한 후 대상자를 찾아서 통지, 메일이나 SMS를 발송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퍼를 통해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들에겐 정리된 형태의 레포트를 메일이나 SMS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전부 다 non-blocking하게 하나의 아이템이 발생하면은 그게 중간에 거의 막힘없이 쭈르륵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줄게 라는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 우리 이벤트 프로세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의존성 있는 시스템도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벤트 프로세서가 자기 자신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API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API 호출은 그 관련 있는 DB에 또 리드라이트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요청량이 과도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죠. 먼저 API 서버가 뻗어버리는 거예요. API가 나 이런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장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API 서버도 리액티브하게 굉장히 높은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어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받아줘야 될 DB가 뻗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원활하게 동작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처리량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된다고 무작정 이거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도 살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송계도 마찬가지예요. 발송 시스템 쪽으로도 우리가 과도하게 요청을 많이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발송 시스템 쪽에도 요청을 많이 보내면은 그 시스템도 힘들어지겠지만 우리가 발송한 만큼 비용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스트림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바 9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었죠. 리액티브 스트림이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플로우의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게 아주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간략하게 그냥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서 해놨고요. 퍼블리셔가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데요. 서브스크라이버는 퍼블리셔에 대해서 구독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퍼블리셔는 이에 대해서 구독에 대해서 그 응답을 보내줍니다. on subscribe를 호출을 해주게 되고요. on subscribe를 받은 subscriber는 request 나 구독이 다 됐구나. 그러면은 나 n개의 아이템을 줘 라고 퍼블리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은 퍼블리셔는 subscriber에게 n개만큼 아이템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실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에다가 이렇게 메소드 레퍼런스를 달아주시거나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그 뭔가 아이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플럭스의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제 컨슈머를 받았을 때 서브스크라이브는 내부적으로 이제 코어 서브스크라이버의 형태로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서브스크라이브는 각 플럭스의 구현체에서 개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메소드 레퍼런스 또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on next에 대한 정의를 하셨을 경우에 얘는 람다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그 구현체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on subscribe 단계에서 이 서브스크립션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무한대로 한다는 겁니다. 롱의 맥스 밸류는 사실상 무한대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플럭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있는 대로 다 보내줘. 나는 그냥 안 막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다 보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는 서브스크립션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퍼블리셔가 계속 아이템을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임의의 커스텀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기로 했고요. 이것은 베이스 서브스크라이버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ook on subscribe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on subscribe 단계에서 뭔가 수행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아까 보셨다시피 long의 max value를 리퀘스트 했었다면은 우리는 그냥 1이라는 값만 줄 겁니다. 1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시작할 때, 구독할 때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라는 게 의미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언제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 하나의 레코드를 모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 할 거 다 하고 커밋까지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나 이제 하나 더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아이템을 처리하고 나서 그 아이템에 대한 더 이상 처리가 없을 때 그리고 나서 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스프링 카프카에서 그냥 그 스레드 하나 넣고 한 번에 한 건씩 처리하는 거랑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단지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이점이 없는데 생각을 바꿔서 아까 hook on subscribe에서 request 11이라고 했던 거를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시작할 때는 나 10개만 줘 라고 해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같은 로직을 타게 된다면은 10개의 아이템이 자기 자신 하나가 끝났을 때 각각 하나가 끝났을 때 그 다음 걸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워커가 10개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레드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마치 스레드 10개가 동시에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new 서브스크라이버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상한 제목이죠. 메시지가 시간을 달리기도 합니다. 흔히 카프카 입문하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프로듀서에서 아이템을 계속 큐에다가 밀어 넣으면은 컨슈머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면서 나 어디까지 읽었어 라고 커밋 포인트를 딱 찍어줘요. 오프셋 커밋을 딱 찍어주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4개의 아이템을 달라고 해서 4개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커밋 포인트가 1번, 나는 1번까지 처리한 시스템이야 라고 되어 있어서 2번에서부터 4개, 2, 3, 4, 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1, 2, 3, 4 해서 가겠죠.
그래서 1번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을 다 끝내놓고 5번까지 처리를 했어 라고 해서 5에서 딱 커밋 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아주 해피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차례대로 와요. 이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차례대로 옵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이걸 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동기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지금 2번을 제일 먼저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4번, 3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프셋 커밋이 3번에 딱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수없게 시스템이 뻗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세스를 재시작을 하게 되면요. 오프셋 커밋이 3번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4번부터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4개 줘 라고 하면은 4, 5, 6, 7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4번과 5번은 중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아이템을 2번 중복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오프셋 커밋을 할 때 오프셋이 증가할 때만 커밋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요구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훅 온 넥스트에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즉시 커밋을 했었어요. 그런데 즉시 커밋을 하지 않고 별도의 이 커밋을 해주는 별도의 플럭스를 만든 다음에 그 플럭스에다가 이 레코드 정보를 그냥 통째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처리 끝났으니까 그냥 다음 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럭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직전 오프셋을 기록을 해놨다가 시작점은 마이너스 1이겠죠.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로 주고 가장 마지막에 체크했던 오프셋 포인트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레코드의 오프셋 포인트를 비교를 해서 새로 들어온 게 클 때에만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보다 적으면은 기존의 오프셋 값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오프셋 포인트가 계속 단조 증가, 계속 커지기만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했던 시스템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몇 가지 결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별건 아닌 내용인데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국내에 소개된 게 대략 한 2010년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14년, 15년.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터디하고 연구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던 거는 사실 올해 내지는 작년에서 비로소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게 예전에는 이런 프레임워크라든가 각종 라이브러리 도구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프로덕션에 도입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스프링 프레임워크 5.2 이상부터는 정말 이제 그래도 사용하기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꺼내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기존의 이제 명령형 스타일에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코드가 아니라 보다 추상화되고 메소드 중심적이고 그리고 선언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코드량을 줄이면서 정확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맞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짜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코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치 제가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이거를 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깊이 알고 잘 제대로 쓰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나 혼자 하고 싶어라고 해서 나만 쓰면 안 되잖아요. 혼자서 일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테니까 팀 동료 그리고 타 부서 협업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올해 스프링 캠프 참가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몇 분 계시네. 혹시 제 세션 들으셨나요? 제가 세션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미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아, 스프링 카프카 2.3에서 드디어 리액터 카프카가 본격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제 쓰기 훨씬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9월 달에 이제 릴리즈가 돼서 까보니까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걸 기대했었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스프링 카프카 사용법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노테이션 하나 붙여서 리액티브 카프카 리스너 붙여서 특정 토픽만 지정해주면은 그냥 아이템 던져주고 얘 모노 보이드로 리턴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깔끔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프로젝트 리액터 카프카 쪽에서도 이런 걸 그냥 시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프링 카프카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 프로덕션에 릴리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버전이 가야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별도 데모 없이 그냥 말로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URL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요새 핸드폰 좋아서 그냥 카메라 모드에서 그냥 저 QR 찍기만 해도 바로 링크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 사용하시기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시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뭐 이슈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